자, 중2 국어 교과서 읽기가 되겠고요. 천재박입니다. 천재박 1학기 1단원 문학작품의 관점, 엄마 걱정과 동백꽃 살펴보겠습니다.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문학 파트가 해당이 되는 거고요. 먼저 엄마 걱정부터 보도록 할게요. 화자에 주목하여 시를 감상할 수 있다. 자, 이때 화자는 이제 시의 목소리가 되겠죠. 예. 넘어가고 쭉 넘어가서 16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걱정. 자, 시를 볼 때는 먼저 화자의 정서가 어떤 기분이 어떤지, 그리고 왜 그런 기분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 표현 기법 정리를 해 가면서 읽어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심상도 정리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심상과 똑같은 말은 감각이고, 이것과 똑같은 말은 이미지가 되겠죠. 그래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그리고 공감각, 이렇게 감각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보면 열무 30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자, 요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엄마의 힘겨움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 왜 엄마가 힘들어요? 열무를 30단이나 머리에 이고 갔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안 오시네. 해는 시든지 오래. 저 해가 시들었다. 자, 이 비유법 들어갔죠? 비유법 들어갔고, 예, 이제 시간의 경과, 시간이 저녁임을 나타내고 있네요. 해는 시든지 오래. 나는 찬밥처럼 직유법이 있고,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 오시네. 자, 천천히 숙제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숙제를 빨리 하면 심심해요. 예. 심심하기 때문에 숙제를 천천히 하는 거예요. 그래도 엄마가 안 오십니다. 안 오시네, 안 오시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제 운율을 형성하고 있어요. 운율 형성. 반복하면은 운율이 생깁니다.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자, 여기는 배춧잎 같은 발소리. 발소리를 배춧잎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발소리는 청각인데 이걸 배춧잎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청각의 시각화, 공감각 표현이에요. 공감각 표현. 배춧잎 같은 소리 타박타박.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타박타박. 네, 의성어가 되겠죠. 의성어는 소리를 흉내낸 말. 자, 그러면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이게 뭘까? 노동에 지친 엄마를 표현하는 거죠.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장사하고 돌아오시는 발걸음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런데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안 들리네. 들리지가 않죠. 아직까지 엄마가 안 오고 있어요. 어둡고 무서워. 자, 직접 정서 나와 있다. 그쵸? 화자의 정서가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어둡고 무서워. 금간 창틈으로. 자, 창에도 금도 갔어요. 가난을 의미합니다. 금간 창틈으로 고요히 빗소리, 자, 청각. 빈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 왜 훌쩍거립니까? 무서우니까. 그쵸? 이게 이제 어린 시절 이런 경험이 있다는 얘기죠. 아주 먼 옛날. 지금도, 자, 지금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뜨겁다. 예, 촉각이네, 촉각.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목. 자, 여기는 이제 은유 들어가 있죠. 자, 윗목은 뭐냐면 여기다 한번 그려볼까요? 예전에 온돌방 구조가 옆에서 보면 온돌방 구조가 보통 이렇게 돼 있어요. 뿅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방이에요. 그럼 여기가 아궁이요. 불을 지펴. 그러면 이렇게 만든 이유가 뭐냐면 이쪽에 열기가 더 많으려고. 그럼 요렇게 이제 빠져나가겠죠. 연기하고 열기가 위쪽을 윗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윗목은 보통 차갑고 이쪽은 아랫목. 여긴 좀 뜨거워요.
근데 지금 이 시적 화자는 내 유년 어린 시절의 윗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차가웠다는 얘기죠. 어린 시절을. 어린 시절이 그렇게 썩 긍정적이지는 않았어요. 이것을 부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엄마 걱정이라고 하는 작품은 엄마가 돌아오시지 않으니까 엄마에 대한 걱정도 있지만 시적 화자의 어떤 그 어둡고 무서워하는 유년 시절의 어떤 그런 두려움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시를 분석하면 되죠. 자, 그럼 학습 활동 보도록 해볼까요? 작품 개관부터. 네. 이 작품은 현대시였고, 제재는 유년 시절의 기억, 주제는 유년 시절을 떠올리며 느끼는 슬픔, 특징, 화자가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고 있고 비유를 써서 화자의 정서를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내 유년 시절의 윗목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1년의 내용은 가난하고 외로웠던 나의 유년 시절이고 2년에서는 유년 시절을 떠올리며 슬픔을 느끼는 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년이 회상이고 2년이 현재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1년이 과거, 2년이 현재. 자, 다음 페이지 학습활동. 이 시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봅시다. 1년은 유년 시절입니다. 엄마가 시장에 가고 내가 혼자 집에서 숙제를 하며 엄마를 기다렸습니다. 2년은 현재고 내가 유년 시절을 회상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인상 깊은 표현. 해는 시든지 오래라는 표현이 인상 깊었어. 해가 지는 것을 시든다고 표현한 것이 독특했거든. 그리고 시든 열무와 열무를 파느라 지친 엄마의 모습이 상상돼서 가슴이 아팠어. 이런 것들. 자, 또 어떤 표현들이 있었을까? 배춧잎 같은 발소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직유법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아까 얘기했죠. 공감각이라고. 다음에 찬밥처럼 방이 담긴다. 역시 직유법. 금간 창틈으로 고요히 빗소리 이렇게 되어 있죠. 좀 화자로 하여금 좀 어둡고 쓸쓸한 그런 정서를 자아내는 정서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다음 페이지. 이 시의 화자는 누구인가요? 나. 다음 시글을 통해 알 수 있는 화자의 정서.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어둡고 무서워 빈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 자, 여기 어둡고 무섭다라고 정서가 나와 있습니다. 예, 외롭고 슬프고 무섭습니다. 자, 화자가 자신의 유년 시절을 내 유년의 윗몸이라고 표현한 까닭이 무엇인지 말해보자. 아까 얘기했죠? 윗목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때요? 어린 시절을 그렇게 썩 이렇게 긍정적으로 밝게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시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뭔지 말해봅시다. 유년 시절을 떠올리면 느끼는 슬픔에 대해서 노래를 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모둠 활동이기 때문에 패스하도록 할게요. 쭉 넘어갑니다. 자, 딸기라는 또 작품이 있네요. 화자에 주목하여 아래 활동을 해봅시다. 오십리길 짐차에 실러 왔어요. 여긴 좀 사투리 쓰고 있네. 멀미도 가시기 전에 낯선 거리 쏴댕기면서 지 몸 살 사람 찾고 있지요. 지 몸. 이게 바로 보니까 딸기군요. 그러니까 화자가 누구야? 네, 화자가 딸기네. 목마름은 인양저냥 견딜 수 있슈. 헌디 볼기짝 쥐어 뜯으며 살결이 거칠다느니 단맛이 모르다더니 하지 말아요. 지 몸이 그냥 지 몸인가요? 이만한 몸뚱이 하나 살리기 위해서도 하느님 손, 농부 손 고루 탔어요. 그러니까 지폐 한 장으로다 우리 식구 사돈의 8촌까지 두루 사가는 선생님들 몸값이나 후하게 쳐주셔야겠수. 이렇게 돼 있네요. 딸기를 화자로 삼아서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고생해서 왔으니까 좀 높은 값을 사달라.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갈래는 현대시고 제재는 딸기였죠. 주제는 농작물의 가치, 특징. 화자를 딸기로 설정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고요. 사투리를 써서 내용을 실감나게 전달하고 작품 읽는 재미를 주었습니다. 자, 그럼 정리하면 어떤 상황? 자신은 사갈 손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특성, 사투리를 쓰고 있고 자연의 도움과 농부의 수고로 자랐다 등등등 이런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시의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화자를 일과 같이 설정한 까닭이 무엇일지 짝과 이야기해 봅시다.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 제값을 주고 딸기를 사기를 바람, 농작물의 가치. 자, 그러면 화자를 딸기로 설정한 까닭은
주제를 인상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딸기 관점에서 내용을 실감나게 전달하기 위해서, 시를 감상하는 재미를 주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해서 엄마 걱정에 대한 설명 마무리를 하고요. 두 번째, 동백꽃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동백꽃은 소설이죠. 소설은 서술자가 있어요. 서술자는 이야기 전달자, 이야기 전달 목소리가 되겠고, 서술자의 위치 중요합니다. 그래서 1인칭, 3인칭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동백꽃은 1인칭이 되겠고, 자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나가 있죠, 나. 예. 내가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동백꽃에서 중요한 점이 뭐냐면, 바로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잡을 수 있어야 돼요. 잡다?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간 순서대로 정리할 수 있어야 됨. 예, 요 문제가 아주 잘 나옵니다. 사건은 시간 순서대로 잡는 거. 그래서 이 작품은 역순행적 구성으로 되어 있죠. 그 사건이 시간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술자인 나가 과거 회상을 통해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가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잡는, 내용을 묻는 그런 문제가 자주 출제가 돼요. 자, 여기는 좀 넘어가고요. 바로 동백꽃 보도록 할게요. 작품 개관부터 살펴보면 현대소설이고 제재는 동백꽃. 자, 그럼 동백꽃의 의미는 뭐냐면 계절적 배경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다른 의미로는 나와 점순이의 어떤 풋풋한 감정, 이제 사랑이 싹트는 그런 감정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배경은 30년대 봄, 공간은 강원도 농촌마을. 주제는 농촌 소년과 소녀의 사랑. 특징, 어리숙하고 순박한 인물을 서술자로 설정하여 작품의 해학성을 높인다. 해학성은 재미, 읽는 재미가 되겠고, 토속적인 어휘를 사용하여 향토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현재, 과거, 현재의 역선행적 구성을 취한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문제에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럼 내용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도 또 우리 수탕에 막 쪼였다. 내가, 자, 1인칭 서술자, 내가 점심을 먹고 나물 하러 갈 야구로 나올 때였다. 산으로 올라서려니까 등 뒤에서 푸드득푸드득하고 닭의 횟소리가 야단이다. 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려보니 아니나 다르랴, 두 놈이 또 얼렸다. 점순의 수탉은 대강이가 크고 똑 모서리같이 실팍하게 생긴 놈이 덩저리 덩치 작은 우리 수탉을 함부로 해내는 것이다. 그것도 그냥 해낸 것이 아니라 푸드득하고 면두를 쪼고 물러섰다가 좀 사이를 두고 또 푸드득하고 모가지를 쪼았다. 이렇게 멋을 부려가며 여지없이 닦아놓는다. 그러면 이 못생긴 것은 자기네 집 닭, 쪼일 적마다 주둥이를 땅을 박으며 그 비병에 킥킥할 뿐이다. 물론 미처 아물지도 않은 면두를 또 쪼여 붉은 선혈은 뚝뚝 떨어진다. 자, 그러니까 지금 닭싸움이 일어나는 부분이 되겠죠. 이걸 가만히 내려다보자니 내 대강이가 터져서 피가 흐르는 것 같이 두 눈에서 불이 번쩍 난다. 화가 난다는 얘기죠. 대뜸 지게 막대기를 메고 달려들어 점순의 닭을 후려칠까 하다가 생각을 고쳐서 헛매질로 떼어만 놓았다. 자,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점순내는 마름이에요. 마름. 점순이 내는 마름입니다. 마름은 뭐냐면 옛날엔 이제 지주들, 땅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소작을 줘요. 소작은 땅을 빌려서 농사 짓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소작농이라고 하는데, 소작농이 많으면 중간 관리자를 한 명을 내세워요. 그거를 마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점순이 내는 마름이기 때문에 마름내 닭을 소작농인 나의 집이, 내가 어떻게 함부로 할 수가 없죠. 자, 계속 봅시다.
이번에도 점순이가 쌈을 붙여놨을 것이다. 바짝바짝 내 기를 올리느라고 그랬으면 틀림이 없을 것이다. 그놈의 계집애가 요새로 들어서 왜 나를 못 먹겠다 그렇게 앓는 건지 모른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나의 어리숙함이 드러납니다. 나흘 전 감자 조금만 하더라도 나는 저에게 아무 조금 더 잘못한 것은 없다. 자, 이제 회상 들어가죠. 과거 회상. 계집애가 나무를 캐러 가면 갔지. 나 울타리 엮는데 쌩이질, 방해질을 하는 것은 나 보냐? 그것도 발소리를 죽여가지고 등 뒤로 살며시 와서 예, 너 혼자만 일하니? 하고 긴치 않은 수작을 하는 것이다. 자, 과거 회상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도 저와 나는 이야기도 잘 않고 서로 만나도 번쩍만쩍하고 이렇게 점잖게 지내던 터이련만 오늘로 갑작스럽게 대견해 졌으면 일인가? 항차 망하지만한 계집애가 남 일하는 놈 보고 자, 항차나 한번 볼까요? 네, 생각이 안 나네. 항차 하물며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다 큰 여자애가 일하는 남자한테 뭐 이렇게 예, 말하는 게 좀 어색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럼 혼자 아주 때로하디 자 무뚝뚝하죠. 내가 이렇게 내뱉은 소리를 하니까 너 일하기 좋니? 또는 한여름이나 되거든 하지 벌써 울타리를 하니 잔소리를 두루두루 놓다가 남이 들을까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는 그 속에서 깔깔댄다. 별로 웃을 것도 없는데 날씨가 풀리더니 이놈의 계집애가 미쳤나 하고 의심하였다. 자, 요런 게 이제 해악이 되는 거죠. 해악은 재미예요. 즉, 내가 좀 어리숙하다 보니까 점순이가 왜 나한테 이런 말을 붙이고 혼자 이렇게 웃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게다가 조금 뒤에는 그 집게를 흘금흘금 돌아다 보더니 행주치마 속으로 꼈던 바른손 오른손을 뽑아서 나의 턱 밑으로 불쑥 내미는 것이다. 언제 구웠는지 아직도 더운 김이 획기치는 굵은 감자 3개가 손에 뿌듯이 쥐었다. 바로 이 감자가 뭐가 돼요? 나에 대한 호감이죠. 호감. 그쵸? 관심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니? 주인공인 나는 이 감자의 의미를 몰라요. 너 집엔 이거 없지? 하고 생색있는 큰 소리를 하고는 제가 준 것을 남이 알면 큰일 날 테니 여기서 얼른 먹어버리란다. 그리고 또 하는 소리가 너 봄감자가 맛있단다. 난 감자 안 먹는다. 너나 먹어라. 자, 요게 이제 갈등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감자의 의미가 뭐냐면 첫 번째로 호감의 의미도 있고 두 번째로는 갈등의 계기가 되기도 해요. 내가 눈치가 없다 보니까 감자의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나는 고개도 돌리려 하지 않고 일하던 손으로 그 감자를 도로 어깨 너머로 쑥 밀어버렸다. 그랬더니 그래도 가는 기색이 없고 그뿐만 아니라 새근새근하고 심상치 않게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진다. 이건 또 뭐야 싶어서 그때야 비로소 돌아다 보니 나는 참으로 놀랐다. 우리가 이 동리에 들어온 것은 근 3년째 되어오지만 여지껏 가무잡잡한 점수의 얼굴이 이렇게까지 홍당무처럼 새빨개진 법이 없었다. 자, 홍당무처럼 새빨개지다 이게 바로 뭡니까? 창피한 거죠. 왜냐면 자기가 내준 그 감자를 거절당했으니까 자기 마음을 거절당했다라고 이제 점순이가 생각을 한 거죠. 게다가 눈에 독을 올리고 한참 나를 요렇게 쏘아보더니 나중에는 눈물까지 흘리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바구니를 다시 집어들더니 이를 꼭 악물고는 엎어질 듯 자빠질 듯 논두으로 휑하니 달아나는 것이다. 어쩌다 동네 어른이 너 얼른 시집가야지 하고 웃으면 염려 마셔요. 갈 때 되면 어련히 갈라고.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받는 점순이었다. 본시 부끄러움을 타는 계집애도 아니거니와 또한 분하다고 눈에 눈물을 보일 얼병이도 아니다. 분하면 차라리 나의 등허리를 바구니로 한번 모질게 후려싸리고 달아날지언정. 그러니까 이제 평상시에는 굉장히 씩씩하다는 얘기죠. 근데 갑자기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지고 도망가 버립니다. 이제 마음의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그런데 고약한 극고를 하고 가더니 그 뒤로는 나를 보면 잡아먹으려고 기를 복복 쓰는 것이다. 서로 주는 감자를 안 받아 먹은 것이 실례라 하면 주면 그냥 주었지 너 집은 이거 없지는 다 뭐냐? 그렇자도 증인은 마름이고 아까 얘기했죠? 소장농 중에서 이제 중간 관리하는 사람. 우리는 그 손에서 배제, 그 땅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땅을 얻어 부침으로 일상 굽실거린다. 우리가 이 마을에 처음 들어와 집이 없어서 곤란으로 지낼 때 집터를 빌리고 그 위에 집을 또 짓도록 마련해 준 것도 점순네 호의였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농사 때 양식이 달리면 점순네한테 가서 부지런히
꼬다 먹으면서 인품 그런 집은 다시 없으리라고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곤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17씩이나 된 것들이 나이가 17살 수근수근하고 붙어 다니면 동네에 소문이 사납다고 주의를 시켜준 것도 또 어머니였다. 왜냐하면 내가 점순이하고 일을 저질렀다가는 점순 내가 노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땅도 떨어지고 집도 내쫓기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까닭이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어떤 마름과 소장농 간의 어떤 그 차이가 있으니까 내가 괜히 점순이랑 사귀면 안 돼라는 생각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놈의 계집애가 까닭없이 길을 벅벅 쓰며 나를 말려주기려고 드는 것이다. 눈물을 흘리고 간 그 다음날 저녁 나절이었다. 나무를 한 짐 잔뜩 지고 산을 내려오니까 어디서 닭이 죽는 소리를 친다. 이게 이제 처음으로 이제 점순이가 닭싸움을 붙인 사건이죠. 이거 누구 집에서 닭을 잡나 하고 점순이 울 뒤로 돌아오다가 나는 그만 두 눈이 둥그랬다. 점순이가 지 봉당에 홀로 걸터 앉았는데 이게 치마 앞에다가 우리 씨암탉을 꼭 붙들어 놓고는 이놈의 닭 죽어라 죽어라 이렇게 안팡스레 패주는 것이 아닌가. 그것도 대가리나 치면 모른다마는 아주 알도 못 나라고 그 볼기짝개를 주먹으로 콕콕 쥐어박는 것이다. 그러니까 점순이가 이제 삐져가지고 대신 나 집의 씨암탉을 때리고 있어요. 나는 눈에 쌍심지가 오르고 사지가 부르르 떨렸으나 사방을 한번 휘돌아보고야 그제야 점순이 집에 아무도 없음을 알았다. 잡은 참지게 막대기를 들어 울타리 중턱 후려치며 이놈의 계집애 남의 닭 알 못 나오려 그러니? 하고 소리를 빽질렀다. 그러나 점순이는 조금도 놀라는 기색이 없고 그대로 의젓이 앉아서 제 닭 가지고 하듯이 또 죽어라 죽어라 하고 패는 것이다. 이걸 보면 내가 산에서 내려올 때를 겨냥해가지고 미리부터 닭을 잡아가지고 있다가 내 보란 듯이 내 앞에 쥐어주고 있음이 확실하다. 그러니까 일부러 그러는 거죠. 일부러 나 보라고. 그러나 나는 그렇다고 남의 집에 뛰어들어가 계집애하고 싸울 수도 없는 노릇이고 형편이 썩 불리함을 알았다. 그래, 닭이 맞을 적마다 지게 막다기로 울타리나 후려칠 수밖에 별도리가 없다. 왜냐하면 울타리를 치면 칠수록 울숲이 물러앉으며 뼈대만 남기 때문이다. 허나 아무리 생각하여도 나만 믿지는 노릇이다. 이년아, 남의 닭 아주 죽을 터냐? 내가 도끼를 뜨고 다시 꽤 호력을 하니까 그제서야 울타리께로 쪼르르 오더니 울 밖에 서는 나의 머리를 겨누고 닭을 내팽개친다. 에이, 더럽다 더럽다. 더러운 걸 널더러 입대는 지금까지 끼고 있으려니 망할 계집애년 같으니 하고 나도 더럽단 듯이 울타리께를 휘행하니 돌아내리며 약이 오를 대로 다 올랐다라고 하는 것은 암탉이 풍기는 서슬에 나의 이마백에다 불쥐똥을 찍 갈겼는데 그걸 본다면 알집만 터졌을 뿐 아니라 골병은 단단히 든 듯 싶다. 그리고 나의 등 뒤를 향하여 나에게만 틀릴 듯 말 듯한 음성으로 이 바보 녀석아, 그죠? 자기 마음을 몰라주니까 화가 나서 이 바보야! 라고 소리쳤어요. 얘 너 베넷병신이지? 베넷병신은 태어날 때부터 병신이지? 이렇게 욕합니다. 그만해도 좋으련만. 얘 너가 아버지 고자라지? 뭐? 우리 아버지가 그리 고자야? 할 양으로 얼병거지가 나서 고개를 휙 돌려 바라봤더니 그때까지 울타리 위로 나와 있어야 할 점순이 대가리가 어디 갔는지 보이질 않는다. 그러다가 돌아서서 오자면 아까의 한 욕을 울 밖으로 또 퍼붓는 것이다. 욕을 이토록 먹어가면서도 대거리 한마디 못하는 걸 생각하니 돌뿌리에 채워 발톱밑이 터지는 것도 모를 만치 분하고 급기야는 두 눈에 눈물까지 불끈 내솟는다. 그러니까 나한테만 욕하고 아버지도 싸잡아서 욕하니까, 그죠? 나는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그리고 울분이 터지는 거지. 그러나 점순이 치매는 이것뿐이 아니다. 사람들이 없으면 틈틈이 지 집으로 수탉을 몰고 와서 우리 수탉과 쌈을 붙여놓는다. 지집 수탉은 항상 굳게 생기고 쌈이라면 회를 치는 고로 을에 이길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툭하면 우리 수탉이 면두며 눈깔이 피로 흐드러지게 되도록 해놓는다. 어떤 때는 우리 수탉이 나오질 않으니까 요놈의 계집애가 모유를 쥐고 와서 꼬연에다가 쌈을 붙인다. 이렇게 되면 나도 다른 배채를 차리지 않을 수 없다. 다른 방법을 차리지 않을 수 없다. 하루는 우리 수탉을 붙들어가지고 넌지시 장독깨로 갔다. 쌈닭에게 고추장을 먹이면 병든 황소가 살무사를 먹고 용을 쓰는 것처럼 기운이 뻗친다 한다. 장독에서 고추장 한 접시를 떠서 닭 주둥아리깨로 들이밀고 먹여보았다. 그러니까 순진하네. 좋게 말하면 순진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멍청한 거죠. 닭도 고추장의 맛을 들었는지 거스르지 않고 거진 반 접시 턱이는 곧잘 먹는다.
그리고 먹고 금세는 용을 못 쓸 터이므로 얼마쯤 기운이 돌도록 뱃속에다 가둬놓았다. 밭에 두어물 두어짐 전해고 나서 쉴 참에 그 닭을 안고 밖으로 나왔다. 마침 밖에는 아무도 없고 점순이만 지 울 안에서 헌옷을 뜯는지 혹은 솜을 타는지 웅크리고 앉아서 일을 할 뿐이다. 나는 점순의 수탉이 노는 밭으로 가서 닭을 내려놓고 가만히 맥을 보았다. 상황을 보았다. 두 닭은 여전히 얼려 싸움을 하는데 처음에는 아무 보람이 없다. 멋지게 쪼는 바람에 우리 닭은 또 피를 흘리고 그러면서도 날개 죽지만 푸드득푸드득하고 올라뛰고 뛰고 할 뿐으로 제법 한 번 쪼아 보도 못한다. 그러나 한 번은 어쩐 일인지 용을 쓰고 펄쩍 뛰더니 발톱으로 눈을 하미고 내려오면 면도를 쪼았다. 큰 닭도 여기에는 놀랐는지 뒤로 멈칫하며 물러난다. 이 기회를 타서 작은 우리 수탉이 또 날쌔게 덤벼들어 다시 면도를 쪼니 그때에서는 감때 사는 그 대강에서도 피가 흐르지 않을 수 없다. 옳다 알았다. 고추장만 먹이면 되는구나 하고 나는 속으로 아주 쟁그러 죽겠다. 쟁그럽다는 것은 기쁘다는 뜻이죠. 그때는 뜻밖의 내가 닭쌈을 붙여놓는데 놀라서 울타리 밖으로 내다보고 섰던 점순이도 입맛이 쓴지 이맛살을 찌푸렸다. 나는 두 손으로 볼기짝을 두드리며 연바 잘한다 잘한다 하고 신이 머리끝까지 뻗쳤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서 나는 넋이 풀리어 자 금방 이제 신났다가 신이 꺾였어요. 넋이 풀려 기둥같이 묵묵히 서 있게 되었다. 왜냐면 큰 닭이 한 번 쪼인 안가품으로 호들갑스럽게 연거푸 쪼는 서술에 우리 수탉은 찔끔 못하고 막 고른다. 이걸 보고서 이번에는 점순이가 깔깔거리고 되도록 이쪽에서 많이 들으라고 웃는 것이다. 나는 보다 못하여 덤벼들어서 우리 수탉을 붙들어 가지고 도로 집으로 들어왔다. 고추장을 좀 더 먹었다라면 좋았을 걸 너무 급하게 쌈을 붙인 것이 후회가 난다. 장독깨로 돌아와서 다시 턱 밑에 고추장을 들이댔다. 흥분으로 말미암아 그런지 당최 먹질 않는다. 나는 할 일 없이 어쩔 수 없이 닭을 반드시 눕히고 그 위에다 관련 물뿌리를 물렸다. 이건 담뱃대요, 담뱃대. 보통 요렇게 이제 생겨가지고 여기다가 담배를 펴서 이제 이게 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요거를 닭 여기다가 이제 물려고 여기다 고추장을 집어넣는 거죠. 힘들겠네. 예. 그리고 고추장물을 타서 그 구멍으로 조금씩 들이부었다. 닭은 좀 괴로운지 킥킥하고 재채기를 하는 모양이나 그러나 당장의 괴로움은 매일같이 피를 흘리는데 될 게 아니라 생각했다. 그러나 한 두어 종지가량 고추장물을 먹이고 나서는 그만 나는 풀이 죽었다. 싱싱하던 닭이 왜 그런지 고개를 살며시 뒤틀고는 소나게에서 뻗어러지는 거 아닌가? 아버지가 볼까 봐서 얼른 회에다 감춰두었더니 오늘 아침에서 겨우 정신이 든 모양 같다. 그랬던 걸 이렇게 오다 보니까 또 쌈을 붙여놨으니 이 망할 계집애가 필연 우리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제가 들어와 회에서 꺼내어 가지고 나간 것이 분명하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과거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절정부터는 현재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이 동백꽃이라고 하는 소설은 역순행적 구성이기 때문에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바로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다시 닭을 잡아다 가두고 염려는 스러우나 그렇다고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가지 않을 수도 없는 형편이었다. 소나무 삭정에 마른 가지를 따며 가만히 생각해보니 암만 해도 고년의 목쟁이를 돌려놓고 싶다. 화가 난다는 얘기죠. 이번에 내려가면 망할 년 등줄기를 한번 되게 후려치겠다고 싱둥공둥 대충대충 나무를 쥐고는 불이 났게 내려왔다. 거지반 거의 집에 다 내려와서 나는 호두기 소리를 듣고 호두기는 풀필이에요. 발이 딱 멈췄다. 산기슭에 널려있는 굵은 바위돌 틈에 노란 동백꽃이 소보로간이 깔렸다. 그 틈에 끼어 앉아서 점순이가 청승맞게 시려 호두기를 불고 있는 것이다. 그보다 더 놀란 것은 그 앞에서 또 푸드득푸드득 하고 들리는 닭의 횟소리다. 피렁크 유년이 나의 약을 올리느라고 또 닭을 집어내다가 내가 내려올 길목에다 쌈을 시켜놓고 저는 그 앞에 앉아서 천연스레 호두기를 불고 있으며 틀림없으리라. 나는 약이 오를 대로 다 올라서 두 눈에서 불과 함께 눈물이 퍽 쏟아졌다. 화가 나죠. 나무지게도 벗어놓을 새 없이 그대로 내동댕이 치고는 지게 막대기를 뻗치고 허둥지둥 달려들었다. 가까이 와보니 과연 나의 짐작대로 우리 수탉이 피를 흘리고 거의 빈사지경,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닭도 닭이려니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없이 그대로 앉아서 호두기만 푸는 그 꼴에 더욱 치가 떨린다.
동네에서도 소문이 났거니와 나도 한때는 거실거실이 일 잘하고 얼굴 이쁜 계집애인 줄 알았더니 거실거실 말이래 행동이 시원시원. 시방 보니까 그 눈깔이 꼭 여우 새끼 같다. 너무 화가 나니까 그쵸? 점순이가 이렇게 아주 밉게 보이는 거죠. 나는 대뜸 달려들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큰 수탉을 단매로 한 번에 때려 엎었다. 닭은 푹 엎어진 채 다리 하나 꼼짝 못하고 그대로 죽어버렸다. 그리고 나는 멍하니 섰다가 점순이가 매섭게 눈을 흡뜨고 닥치는 바람에 뒤로 벌렁 나자빠졌다. 이놈아, 너 왜 남의 닭을 때려 죽이니? 그럼 어때? 하고 일어나다가 뭐 이 자식아? 누구 집 닭인데? 하고 복장 가슴을 떼미는 바람에 다시 벌렁 자빠졌다. 그러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하니 분하기도 하고 무한도스럽고 또 한편 일을 저질렀으니 그죠? 마른 집 닭을 죽였으니까 이젠 땅이 떨어지고 집도 내쫓기고 해야 할 됐는지도 모른다. 걱정이 앞서고 있어요. 나는 비슬비슬 일어나며 소매짝으로 눈을 가리고는 얼김에 엉 하고 울음을 놓았다. 저 나의 어떤 순박함이 또 나타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점순이가 앞으로 다가와서 그럼 너 이다음부터 안 그럴 터냐? 하고 물을 때야 비로소 살개를 찾았나 싶었다. 나는 눈물을 우선 씻고 뭘 안 그러는지 명색도 모르건만 그래 하고 무턱대고 대답했다. 요다음부터 또 그래봐라. 내 자꾸 못살게 굴 터니 그래 이젠 안 그럴 테야. 닭 죽은 거 염려마라. 내 안 잃을 테니. 그리고 모세에 떠다 밀렸는지 나의 어깨를 짚은 채로 그대로 퍽 쓰러진다. 그 바람에 나의 몸뚱이도 겹쳐져 쓰러지며 한창 피어 퍼들어진 노란 동백꽃 속으로 폭 파묻혀 버렸다. 알싸한 그리고 향긋한 그 냄새에 나는 땅이 꺼지는 듯이 온 정신이 고만 아찔하였다. 자, 요게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거죠. 동백꽃의 의미가 서정적이고 낭만적인 배경도 되지만 두 사람의 사랑이 시작되는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너 말 마라? 그래. 조금 있더니 요 아래서 점수나 인연이 바느질 하다 말고 어딜 갔어? 하고 어딜 갔다 온 듯 싶은 그 어머니가 역정이 대단히 났다. 점순이가 겁을 잔뜩 집어먹고 꽃밑을 살금살금 기어서 산 아래로 내려간 다음 나는 바위를 끼고 엉금엉금 기어서 산 위로 칩 빼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죠.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감자의 주된 의미는 나에 대한 점순이의 최초의 애정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갈등의 계기가 되기도 하죠. 닭싸움은 나와 점순이의 갈등을 키우고 마지막에는 갈등 해소의 실마리를 제공하고요. 나에 대한 점순이의 애정과 미움이 이중적 감정을 드러냅니다. 자, 동백꽃. 나와 점순이의 갈등이 해소되었음을 드러내면서 낭만적 분위기를 형성하지요. 다음 페이지. 자, 다음은 이 소설의 중심 사건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빈칸에 사건 내용을 간단히 쓰고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배열해 봅시다. 아주 중요합니다. 사건 순서대로 일어난지 바로잡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야기 작품에 나와 있는 순서죠. 점순이가 나의 집 씨암탉을 붙잡고 때린다. 나는 닭싸움에서 이기려고 수탉의 고추장을 먹인다. 나가 점수해주는 감자를 거절한다. 나와 점순이가 동백꽃 속으로 함께 파묻힌다. 나가 점순이 수탉을 담배로 때려 죽인다. 점순이가 자기 집 수탉을 몰고 와서 나의 집 수탉과 닭싸움을 붙인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순서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사건 순서가. 3, 1, 6, 2, 5, 4 요렇게 순서를 둔다는 점 꼭 기억을 하고 사건은 시간 순서대로 정리를 꼭 해야 됩니다. 시험에 나와요. 자, 이 소설의 서술자에 관해 알아봅시다. 이 소설의 서술자는 누구인가요? 나. 그리고 이 서술자가 이야기 안에 등장하는 인물인지 아닌지 말해봅시다. 나죠? 네, 등장하는 인물이고 가와 나를 살펴보고 점순이의 속마음을 짐작해 봅시다. 그리고 나가 점순이의 말이나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파악해 봅시다. 자, 가 부분에서는 이제 나한테 말을 거는 점순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점순이의 속마음은 나에게 관심이 있죠. 그리고 감자를 주기 전에 좋은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때 나는 어때요? 그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왜 나한테 말을 걸지? 그리고 날씨가 풀려서 점순이가 미쳤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감자를 주는 거죠. 점순이 속마음은 나에겐 맛있는 감자를 주고 자기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어요. 그런데 나는 어때요? 예. 점순이가 감자를 주면 "너 집에 이거 없지?" 이런 말 때문에 응? '감자 주면서 생색내고 있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요렇게 보니까 나의 특성은 어떻습니까? 눈치가 없고 둔하며 아직 사랑의 감정이 논지지 못하고 순박하고 어수룩하고 점순이의 말과 행동에 담긴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자신이 판단한 대로 서술을 해버리죠. 이런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어리숙한 나를 서술자로 설정했을 때 효과가 뭐냐? 나가 제대로 서술하지 못하는 점순이의 속마음을 독자가 상상하며 읽게 되고요. 그다음에 나가 점순이의 속마음을 제대로 알아채지 못해서 답답하지만 그래서 소설을 더 재미있게 읽은 것 같다. 바로 해학, 그렇죠? 해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죠. 여기 바로 나오네. 네. 자, 다음 페이지. 자, 서술자를 달리하여 동백꽃의 일부를 다시 써보고 그 내용이나 분위기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봅시다. 어디 보자. 이 부분은, 예, 이 부분은 뭐 다 바뀐 건 없네요. 여기 부분은 패스하겠습니다. 모둠 활동이기 때문에 쭉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모둠 활동 넘어가도록 합니다. 페이지 계속 넘어갑니다. 네. 단원의 마무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엄마 걱정과 동백꽃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동백꽃 그 화자, 그쵸? 화자였던 정서와 그다음에 엄마 걱정에서 화자의 에, 정서와 동백꽃에서의 나의 심리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거 파악하면 돼요. 그다음에 더 읽어보기 나룻배와 행인 살펴보겠습니다. 작품 개관 먼저 보면 현대시고 제재는 나룻배 행인, 주제 희생과 믿음을 통한 진정한 사랑의 실천 의지, 특징 화자는 자신을 나룻배에 비유하여 이미 대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고요. 수미상관, 자, 수미상관이 뭡니까? 처음, 마지막 서로 관계가 있다. 수미상관 구조를 취하여 시에 안정감을 부여하며 이거는 수미상관의 당연한 특징입니다. 나와 당신의 관계를 강조했다. 자, 한번 볼까요? 나룻배와 행인. 나는 나룻배, 당신 행인. 여기 은유 들어가 있고 당신은 흙발로 나를 짓밟습니다. 예, 당신은 무관심한 태도죠. 나는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갑니다. 나는 당신을 안으면 깊으나 옅으나 급한 여울이나 건너갑니다. 자, 희생, 헌신, 배려가 나타나 있죠. 당신에 대한 나의 희생, 헌신, 배려입니다. 만일 당신이 아니 오시면 나는 바람을 쐬고 눈비를 맞으며 밤에서 낮까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내, 기다림. 당신은 물만 건너면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가십니다. 그려 무심한 태도. 그러나 당신이 언제든지 오실 줄만 알아요. 믿음이죠. 네, 언젠가는 반드시 올 거다라는 믿음. 나는 당신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낡아갑니다. 기다림.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1년하고 4연, 맨 마지막하고 처음 부분이 같죠? 그래서 수미상관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시적 안정감이 생기다는 얘기예요. 1년과 맨 마지막 년을 비슷하게 했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보행이라고 하는 만화가 있는데 자, 제재는 길을 걸을 때 습관이 되고 주제 청각장애인에게는 낮이 더 위험할 수 있다. 특징 일상생활에서 겪은 일 때문에 생긴 습관을 소재로 함. 청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관점으로 나타난다. 한번 볼까요? 너 왜 볼 때마다 벽에 붙어 다녀? 아, 선배, 습관 제가 초등학생 때 일인데요. 얘기를 하고 있네, 그쵸? 예, 만화 점점점. 자, 이렇게 차가 뒤에서 왔다라는 얘기네. 그래서 벽에 붙어 다닌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만화에 나타난 작가의 습관. 청각장애인 작가는 자동차가 바로 뒤에 있는데도 경적 소리를 들을 수 없어 피하지 못한 경험이 있어. 길을 걸을 때
벽 가까이에 붙어서 걷는 습관이 생겼다. 요게 되겠죠. 그런 일을 한 서너 번 정도 겪다 보니 한 번은 운전자가 좀 세게 박는 바람에 허리가 나갈 뻔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 뒤로는 벽에 붙어 다니게 되더라고요. 보통 낮이 안전하고 밤이 위험하다고 하지만 그치. 그러나 인제 청각장애인 작가는 오히려 낮이 더 위험하다는 얘기죠. "내게 있어 낮은 위험, 밤은 안전."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인제 관점이 좀 다른 게 되겠죠. 자, 요렇게 해서 1 단원 지문 읽기 및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